얌전히 공부만 잘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게 없을 거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반항을 해본 적도 없고 말썽을 부린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형은 꽤나 사고뭉치였지만 저는 또 그런 형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단순하게 부모님께서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좋아하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뭘 하다가도 혼이 날 것 같은 것은 눈치껏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런 타고난 눈치 덕에 저는 예쁨 받으며 기대 속에서 얌전하게 자랐고 덕분에 제법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기업의 회사원이 됐지만 저는 남들에게 재미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 재현이도 같이 놀까? 걔는 불러도 별로 재미도 없고 놀지도 못하는데 불러서 뭐하게.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과 함께 노는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끔씩은 동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있었지만 세네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성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들은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호감을 주지 못해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여자친구가 있을 리는 더더욱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모쏠이었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 제가 짝사랑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래저래 지켜보다가 큰맘 먹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의 고백에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걸로 거절을 표했던 그 여자를 떠올리면 나까짓 게 무슨 연애인가 싶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다가온 여자도 없었고 그나마 한 번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차이게 된 경험을 하다 보니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내 인생에 영영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성격도 소심한 편이고 외적으로도 그닥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랐겠네요. 이런 제 주제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남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했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그저 머나먼 남의 이야기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살 때문인지 배는 나오고 또 머리털은 빠져가고 점점 더 못난 제 모습 때문에 자존감은 더욱 깎였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몇몇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친구들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둥, 외모를 가꿔보라는 둥의 말을 했는데 저라고 그런 것들을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제 수준에서 아무리 뭐라도 해보려고 해도 그저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황 대리님, 입으신 거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이에요. 요즘에 이런 옷 입는 사람이 있나? 요즘 이런 걸 많이 입는다고 해서. 그나마 애들이나 좀 입지. 이거 게다가 색깔도 황 대리님 피부랑 너무 안 맞아요. 이거 패션 연구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렇듯 웃음과 핀잔을 들으니 괜히 멋쩍게 느껴지면서 자신감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모처럼 비싼 옷을 사서 입어도 저 같은 어리숙한 사람은 그냥 속여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에게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옷만을 점원들이 추천을 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했죠.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해도 저는 뭐라고 말 한마디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네 형은 너무 지멋대로라서 문제고 너는 너무 애가 순하고 물러 터져서 문제고 둘이 반반 섞으면 오죽 좋을까. 저도 이런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그냥 저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포기를 했고 그저 일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혼자서 시골에 집을 짓고 개를 키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그나마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와는 다르게 형은 부모님의 속을 묻어나게 썩이다가 어른이 돼서는 개과천선하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바라던 평범한 가정을 형은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별게 성공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가진 조건들보다 형의 처지가 훨씬 부러웠습니다. 조카를 보면 저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씁쓸하더이다. 하루는 제가 형의 부탁으로 조카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려가던 때였는데 형수님이 둘째를 낳은 뒤에 산후조리를 받아야 하는데 형이 늦게 퇴근을 해서 저는 가끔씩 조카를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눈에 띄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강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분이었는데 저는 그만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죠. 얼마나 심장이 쿵쾅대던지 말까지 더듬게 되더라고요. 저 하온이를 데리러 온 삼촌인데. 하온이요?
안 그래도 오늘 삼촌이 자기를 데려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온아, 삼촌이 데리러 오셨어.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너무나 예쁜 눈매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맥을 못 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가당키나 할까 싶었죠. 욕심을 내고 싶지만 결코 저 같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서 조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잔뜩 사줬습니다. 하온아, 앞으로 삼촌이랑 갈 때는 이렇게 하온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항상 사줄게. 우와, 진짜? 너무 좋아. 하온이 삼촌이랑 같이 가고 싶지? 응, 나 이제 삼촌이랑 집 갈래. 조카는 자기 아빠한테 가서 이제 자기는 삼촌이 데려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그래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죠. 애 데리고 오는 게 은근히 귀찮은 일인데 퇴근하고 힘든 너한테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형.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조카를 데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를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제 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은 절대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죠. 거의 야근을 자처하던 저였지만 조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저는 칼퇴근을 했습니다. 황대리님 원래 맨날 야근하던 분인데 요즘 항상 일찍 퇴근하시네. 사람들이 저를 놀린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예쁜 웃음으로 받아주는 그녀를 보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자신이 데리고 와도 된다며 저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우리 하온이가 가끔 고집도 부려서 힘드셨을 텐데. 뭘요? 저는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동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걸요. 차마 형수님에게 하온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고 싶으니까 아이를 더 데리러 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죠. 다시 저는 집에서 할 게 없어서 자처해서 야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가끔씩 조카에게 은근슬쩍 선생님은 잘 계시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 외에 그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비가 갑자기 오는 저녁이었죠. 우산을 챙기지 못했던 저는 역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비가 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는 좀처럼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를 맞고 갔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였죠. 누군가 싶었는데 저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매일 생각하던 그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온이 삼촌분.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오랜만이... 비가 갑자기 오죠? 저는 그래도 어린이집에 두고 간 우산이 있어서 이거 쓰고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댁이 어디시죠? 저는 여기서 좀 더 가야 해요. 어디 사세요? 아, 저도 좀 더 가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딱 1초라도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산 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하온이가 요즘 동생이 생겨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말부터 해서 하온이가 평소에 삼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말이죠. 하온이 말로는 삼촌이 너무 잘해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상한 삼촌이신가 봐요. 그동안 안 오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 했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형수님께서 퇴원을 하셔서 굳이 제가 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기 우산... 하지만 그녀는 이미 빌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건네준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죠. 그녀와 다시 한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저는 한동안 그녀와의 만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에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대리, 이렇게 기초적인 실수를 하면 어떡해? 제출 서류 양식 자체가 잘못됐잖아. 평소에는 몇 번이나 검토하고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생전 안 하던 실수까지 하면서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산 아래서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리면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저는 마침 우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우산을 주고 갔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우산을 가지고 조카의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건네줬죠. 저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주말에 같이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 앞에 있었던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당황해하다가도 제가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함성을 내비쳤습니다. 애들도 뭘 알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당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용기를 냈나 싶었는데 그녀는 저에게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녀와 거짓말 같은 꿈만 같던 달콤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소중했던지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1년 후에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자라고는 대화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니 당연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어리숙한 저를 잘 감싸줬으며 이게 꼭 운명 같게만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쏠이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후 제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결혼하면 집에서 좀 쉬면 안 돼? 그동안 애들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랬구나. 난 상관없어. 너 좋을 대로 해. 정말? 고마워, 오빠. 대신 내가 맨날 밥 맛있게 해놓고 기다릴게. 저는 정말로 맞벌이 하는 것보다는 돈이 당장에 조금 아쉽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잘 버는 축에 속하니 아내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절 따뜻하게 맞아주고 반가워해주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꿈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장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야, 어떻게 황 대리님이 저런 미인분이랑 결혼을 하신 거지? 아마 평생에 오늘 다 뽑은 건 아닐까? 라며 말하고는 했는데 너무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의 잣대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예쁜 아내를 둔 내 덕이겠지 싶어 굳이 딴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너무나 사랑했던 저는 아내가 행복했으면 했고 바라는 대로 살게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원래부터 일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지 막상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 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갑갑해. 차라리 그냥 어린이집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또 아내를 어린이집에 출근시키려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퇴근도 늦을 것이고 체력도 약한 사람이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취미로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해줬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슬슬 해봐.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우리 이제 2세도 가져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일 나가는 것보다는 당신이 조금 더 인생을 재미있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내는 제게 져주는 척하며 취미삼아 꽃꽂이나 요리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몇 번 하니까 흥미를 잃는 거였죠. 그러다 아내는 댄스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댄스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했기 때문에 기꺼이 아내에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저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했으니까요. 아내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자신의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때도 학기 중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향해 웃으며 고맙다는 말만 해주면 저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아침밥도 해주고 매일 아침마다 셔츠도 다려줬는데 피곤하다면서 건너뛸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셔츠도 좀 구겨진 걸 입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하필 아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댄스를 배우러 갔을 때부터였기에 그게 참 걸렸죠. 그동안 집에 있기 답답하다고 했던 아내가 생기가 생긴 것이 저에게는
마냥 기쁘기만 했어요.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산 옷이라면서 저에게 보여줄 때에도,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배운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만, 정작 제 얘기를 들은 동료들은 와이프가 전업주부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업주부 되면 이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려고 한다니까? 그나마 돈을 벌어야 돈 벌기 이렇게 힘들구나 할 텐데 어떻게 일도 안 나가는데 아침밥도 안 챙겨줘?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무슨 결혼을 사람 부리려고 한다 생각하나?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저 때문에 웃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조금씩 식사가 부실해지기 시작하고 예정대로 2세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자기 인생을 좀 더 누리고 싶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좋았나 봐요. 이제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과도 제법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댄스를 좀 더 전문가처럼 멋있게 추고 싶다면서 갑자기 필라테스를 받고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춤 잘 춰도 맵시가 나지 않으면 멋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선수들은 따로 관리를 하기도 한대. 필라테스를 1대1로 일주일에 3번 이상 레슨을 한다는데 이게 비용 부담이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넌지시 너무 고가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고, 아내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우울해하는 것 같아 저는 미안함에 그깟 돈 내가 좀 더 아끼면 된다고 다시 괜찮다고 필라테스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들떠서는 관리라는 이름으로 또 온갖 다이어트 식품까지 사들이는 바람에 그래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용돈 20만 원으로 살아가는데 아내는 자기를 위한 비용으로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더랬죠. 이대로 있다가는 저축은커녕 앞으로 생계도 걱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가 뭐든 해보라는 말에 내가 너무 들떴나 봐. 하긴 내 주제에 내가 뭐라고 펑펑 돈을 쓰고 다니겠어. 그래도 나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나를 위한 여유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 저는 아내의 입에서 잠시 미뤄뒀던 아이라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입이 귀에 걸렸고 아내에게 괜찮다며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저였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될 거라면 이제 아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기 힘들 테니까 지금 이렇게 신혼을 즐길 때 뭐든 하는 것이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집 대출금을 갚는 것도 허덕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축을 조금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생각보다 더 자주 집을 비웠죠.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그 전까지 친구들도 별로 없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기도 하고 자기를 잘 챙겨줘서 금세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내는 집에서 부쩍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느라 제가 집에 있어도 저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았는데 그게 때때로 참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보기 위해 회사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바로 오는데 아내는 그런 제가 별로 반가워 보이지도 않았고 서운하게도 제 회사에서 돌아오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저녁 좀 먹고 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맨날 이렇게 칼퇴하는 거야? 밖에서 사람 좀 만나고 밥도 좀 먹고 와. 항상 내가 이렇게 맨날 밥 챙겨줘야 하는 거야? 하루에 2끼를 집에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심각하게 들으려고 하면 아내는 농담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이게 정말 농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는 게 요즘 많이 부담이 되는지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울 때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떳떳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더라. 괜히 돈 더 들이고 힘도 더 들여가면서 밥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집밥이 좋지 않을까? 아휴, 당신은 입맛도 참 촌스러워서. 허나 그나마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점점 줄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점점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내가 없는 집에서 저는 혼자서 치킨이나 짜장면을 시켜 먹곤 했습니다. 아내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연락을 하면 차가운 목소리로 좀 있으면 간다고 말했는데 왠지 제가 아내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재촉을 하는 것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은 싫었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